안녕하세요. 최지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김영대 선생님께서 다루신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작품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짧게 다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난쟁이 일가를 통해 소외된 도시 비민들의 애환과 삶을 그린 소설입니다. 1970년대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죠. 이때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배경은 도시 빈민들의 가난하고 소외된 삶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난쟁이 가족의 모습을 더욱더 잘 드러내는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연작소설이라고 배웠습니다. 1편 메비우스의 띠부터 12편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까지의 총 12편의 소설들이 묶여있는 책의 이름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면서 동시에 이 책에 실려있는 네 번째 단편 소설의 이름 역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떠올리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오늘 작품 감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첫째,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비교하며 감상을 할 거고요. 또 작품 속에 나타난 대조적인 이미지를 통해 작품이 전달하는 주제의식을 정리해보며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67페이지 20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창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표탈이란 단어는 여러분의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거주자의 성명을 써서 문 등에 걸어놓은 표를 의미를 합니다. 즉, 알루미늄 표찰은 결국 그 집에 거주하고 있던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알루미늄 표찰을 나와 어머니가 떼고 있으니 철거에 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호는 이러한 표찰을 떼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어머니와 나의 모습이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즉, 집을 떠나는 현실을 수용하는 어머니와 나의 모습이 보기 싫기 때문에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드는 일, 즉 집이 철거되지 않는 일은 일어나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가 왜 말없이 표차를 보았을까요? 아마도 집을 떠나는 데에서 오는 착잡함이나 슬픔도 있을 거고, 아마도 기쁜 감정은 아닐 겁니다. 어찌되었든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 대해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겠죠. 또 어머니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자, 이는 결국에 수입이 없는 난쟁이 가족의 빈곤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문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자, 첫 번째 줄. 먼저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사를 통해
어머니가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영희는 입주권을 팔려고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입주권이 있어도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철거민들은 이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입주권을 파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라는 영희의 질문은 가난한 철거민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자, 어머니는 집을 정리를 하고 입주권을 팔려고 하는데 영호는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은 결국 부조리한 현실, 철거를 하고 이사를 해야 되는 현실에 대해 영호의 저항 의지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곡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이야긴 그걸로 끝난 거다. 자, 여기서 먼저 아버지는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 즉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무도 이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들 체념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날개 질문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는 그걸로 끝난 거다 라는 아버지의 말은 결국 무엇일까요? 철거가 이미 시에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아버지의 체념적인 태도가 나타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야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철거라는 현실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태도가 드러났는데요. 어머니는 20알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와 같은 대사를 통해서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었죠. 아버지도 어머니와 유사하게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역시 현실에 대해 체념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죠.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는 철거에 대해서 다시 말해 현실에 순응하는 현실 순응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와 달리 이 부분에서 영우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부조리한 현실, 철거를 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와 달리 영호는 현실에 저항하는 현실 저항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정리를 하자면 철거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태도가 드러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현실에 순응하는 현실 순응적인 태도를 보여준 반면 영호는 철거를 거부하는 현실 저항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갑시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8페이지 14번째 줄입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과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으로 흘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자, 시에서
철거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아파트가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거민을 위해 지은 아파트에 철거민이 살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이죠. 즉, 철거민을 위해서 지은 아파트가 실은 돈이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에서 영희가 펜지꽃 앞에 서 있는 묘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펜지꽃은 영희의 순수하고 여린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즉, 순수하고 여린 영희의 이미지를 반영한 것이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작품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읽게 된다면 이 펜지꽃이 작품에서 계속 나타남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책을 계속 읽게 되면 이 펜지꽃이 순수하고 여린 영희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고 펜지꽃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게 된다면 작품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펜지꽃이 순수하고 여린 영희의 이미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죠. 즉 가난하고 약한 철거민을 몰아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의 비호를 받는, 즉 법의 부조리함과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즉 난쟁이 가족은 더 이상 철거를 피할 방법도 없고 이사를 가야만 하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황임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여기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집을 철거하고 이사를 가야만 하는 이러한 현실에 처한 침울해진 난쟁이 가족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여기까지 볼게요. 두 가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 그리고 개천 건너 주택가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 자, 영희의 몸에서 나는 풀냄새는 결국에 난쟁이 가족, 그리고 도시 빈민들에게서 나는 냄새, 즉 도시 빈민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택가 골목에서 나는 고기 굽는 냄새는 자본과 권력, 즉 부유한 자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연관지어서 지난 시간에도 도시 빈민의 삶과 부유한 삶을 대변하는 또 다른 표현이 이미 한 차례 나왔었습니다. 혹시 기억할까요, 여러분? 네, 바로 지옥과 천국입니다. PPT에는 없지만, 이 화면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교과서 64페이지 8번째 줄에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지옥은 풀 냄새와 마찬가지로 난쟁이 가족, 즉 도시 빈민의 삶을 상징을 하고 있고, 천국은 고기 굽는 냄새와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자, 영수는 지금 나는 냄새가 고기 굽는 냄새임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괜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 의도가 담겨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질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택가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어머니에게 왜 물어보았을까? 즉, 고기 굽는 냄새임을 알면서도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라고 왜 물었냐인데요. 결국에 고기를 먹고 싶다는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나는 고기 냄새가 고기 굽는 냄새임을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냄새야? 라고 물어보며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어,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라는 질문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영수의 고기 굽는 냄새가 무슨 냄새냐는 질문에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왜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고기를 사줄 수 없기 때문에 걸음을 빨리 하며 냄새가 나는 장소를 피하려고 하는 거겠죠. 즉, 고기를 사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가난한 난쟁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먼저 첫 문장.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자, 고기를 사주지 못한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궁색하게 변명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수는 거짓말이라고 대답합니다. 가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수는 또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영수의 비난에 어머니는 방금 너 뭐라고 했니? 라고 물으면서 그리고 또 맞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즉, 아버지에 대한 영수의 비난에 화가 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뒤에 보도록 할게요. 자, 영수는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달아주지도 않고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냐? 라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한 투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주머니가 달린 옷 그리고 주머니 역시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앞서 선생님과 살펴본 천국 그리고 고기 냄새와 동일하게 부유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날개 질문 보도록 할게요. 나가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나는 아버지가 고기도 사주지 못하고 옷에 주머니도 달아주지 못하고 돈이나 먹을 거를 주머니에 넣어주지도 못하는 가난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영수의 말은 결국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아버지에 대한 비난이며 동시에 이러한 영수의 언급은 영수가 아직 철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해. 악당은 돈이나 많지. 자, 영수는 아버지에 대해 악당도 못해. 악당은 돈이나 많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은 아버지가 돈이 많은 악당보다도 못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떠한 방법으로든 돈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한 거겠죠.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를 바라는 영수의 바람이 잘 드러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 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는 철거 개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자, 철거 개고장을 놓고 책을 읽었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철거 개고장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가기 전에 아까 우리가 주머니 달려있는 옷을 입고 싶어 하는 영수의 모습을 보았죠. 자, 이 부분과 대조되는 장면이 또 늘어납니다. 바로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부분인데요. 아까 주머니, 그리고 주머니가 달린 옷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이와 달리 우리는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역시 이 주머니가 없는 옷이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분명히 아까 영수는 아버지 보고 나쁜 사람이야 라며 비난을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충분히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난징이 가족의 삶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 이 부분을 읽어보면 당연하게도 가족 대대로 힘겹게 난쟁이 가족이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된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여기서 조판의 뜻은 원고에 따라 할자를 골라서 원고대로 글의 순서나 행수, 그리고 글자 간격 등을 딱 맞춘 판을 의미를 합니다. 즉, 매매 문서가 된 원고를 조판했다는 것은 매매 문서를 활자로 찍어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하고 뒤에 한자로 써져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영수가 조판한 원고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자 부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계속 같은 구문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구문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어서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첫 문장, 첫 쉼표 전까지 보도록 할게요. 비, 김희덕의 한 소생, 노, 금동, 경인생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김희덕과 금동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비와 노라고 써져 있는 한자는 노비에서 노비를 의미를 합니다. 비는 여자 노비, 그리고 노는 남자 노비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생은 자식이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를 바탕으로 읽어보면 여자 노비 김희덕의 자식인 남자 노비 금동이 경인생, 즉 경인년에 태어났다 입니다.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노비 금동의 양처소생, 여기서 양처는 부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비 금동과 그의 부인의 자식인 노비 김금희는 정묘년에 태어났고, 노비 금동과 그의 부인의 자식인 노비 덕수는 기사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될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은 바로 노비의 신분이 자식들에게까지 계속 세습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나가다가 결국 겨우 알았다. 노비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교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 터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자, 자세하게 읽은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단어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역은 노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출은 국민이 나라의 요구에 따라 농산물이나 생산품 등을 정부에 세금처럼 내어놓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들이 태아증 천민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외가 쪽이 제대로 하층의 터인, 즉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노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외가 쪽이 제대로 노비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계속 바쳤고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의 조상은 세습을 해서 신역을 계속 바쳤다라는 점에서 노비의 신분을 계속 세습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오늘날에 사람을 상속하거나 매매하거나 기증하거나 공출을 할 수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노비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들의 조상은 노비였고 난쟁이 가족의 조상은 노비였고 따라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찌종의 자식이었다. 아버지 역시 찌종의 자식이었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찌종, 즉 최하층 천인인 노비였습니다. 그러나 윗부분에서 어머니는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고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어머니는 아버지 역시 집안 대대로 노비였음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에서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였다.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대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대에서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또 유습에 대해서 먼저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습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옛 풍속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해방 이후, 즉 근현대에는 이미 신분제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조부, 즉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로 보아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신분제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억압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억압된 삶에 길들여진 증조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증조부와 달리 할아버지는 이러한 신분제에서 벗어나려고 했음을 그리고 이러한 신분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늙은 주인이 집과 땅을 주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교육도 없고 경험도 없다고 합니다. 즉 노비로 살던 할아버지는 어떠한 교육도 경험도 없기 때문에 집과 땅을 가져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교육도 경험도 없었다는 것은 집과 땅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의미를 하죠. 72페이지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떠한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교육과 경험이 없던 할아버지는 결국 땅을 지킬 능력이 없었고 땅과 집을 모두 다 잃게 되죠. 즉 교육과 경험의 부재에서 온 무자함으로 인해 경제적인 불평등이 세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난쟁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난쟁이는 사회적인 무력감, 빈곤감, 소외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즉,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라는 질문은 할아버지도 무기력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냐? 라는 질문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찌시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히 있었다. 자,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고 합니다. 왜 쥐어박았을까요? 아마도 굳이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무기력함을 그리고 그 가난을
우리가 대대로 물려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영호가 못마땅한 영주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 박습니다. 이에 대해 영호는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변한 것이 변한 것이 없다 라는 의미는 결국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난쟁이 가족의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난쟁이 가족이 먼 조상부터 대대로 가난을 대물림하며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작품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이 살펴본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감상한 부분은 먼저 난쟁이 가족의 가난한 모습이 전반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런 난쟁이 가족의 가난하고 소외된 삶은 조상 대대로 오랜 세월 동안 대물림 되어 왔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작품을 보면서 선생님이 특히 강조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난쟁이 가족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난쟁이 가족 구성원들의 태도가 상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철거에 순응한 채 이사를 준비하는 현실, 수능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에 영호는 철거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현실임에도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현실에 저항하는 현실 저항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작품 속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다시 작품 속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과 이와 상반되어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 표현은 지옥, 풀냄새, 주머니 없는 옷이 있었고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여주는 표현은 천국, 고기 굽는 냄새, 주머니가 달린 옷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진 소재들을 통해 작품 속에서 난쟁이 가족 그리고 도시 빈민들의 삶이 더욱더 부각되고 강조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뒤에 부분 이어서 학습을 한 후 학습 활동까지 진행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